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1학년도 제13회 수학 페스티벌 수학 점핑학교에 참가하게 된 대구1과학고등학교 1학년 주선우, 장혁진, 배양준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프랙탈 도형의 특성과 차원, 무한의 개념, 그리고 무한지수탑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응용하여 프랙탈과 무한등비급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프랙탈 도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랙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프랙탈은 조각났다는 뜻인 라틴어 프랙터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폴란드 출신 미국과 프랑스의 수학자 브르누아 망델브로 박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브르누아 망델브로 박사는 영국의 해안선의 길이가 궁금해져 영국의 지도에서 이렇게 해안선을 점점 확대해 보았는데요. 이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영국의 해안선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확대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복잡한 구조의 해안선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 즉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형을 프랙탈이라 칭하였습니다. 보시고 계신 사진도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코어 눈송이를 확대하는 동영상인데요. 코어 눈송이도 부분을 확대할 때 계속해서 전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랙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완벽하게 자기 닮음인 프랙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선, 면, 입체, 함수 등 프랙탈은 자기 닮음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프랙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번개, 눈송이, 고사리 잎, 리아스식 해안, 구름, 나무, 브로콜리 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프랙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프랙탈들이 항상 완벽하게 자기 닮음이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지구와 같은 행성이 모여 만들어진 항성계, 항성계가 모여 만들어진 은하, 은하가 모여 만들어진 은하단, 은하단이 모여 만들어진 초은하단, 초은하단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 구조가 형성하고 있는 우주 또한 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은하는 그 구조 자체만으로도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크기가 다른 5가지의 조각은 테셀레이션 헥사플렉스라고 하는 퍼즐입니다. 이 헥사플렉스에는 5가지 크기의 조각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장 큰 조각을 1단계로, 가장 작은 조각을 5단계 조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를 뿐 각각의 조각들은 모두 같은 모양입니다. 수학적 용어로 닮음이라고 하죠. 이 하나의 조각은 6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짧은 변이 4개, 긴 변이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 긴 변의 길이는 한 단계 작은 조각, 짧은 변의 3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 변의 길이는 한 단계 작은 조각, 짧은 변의 3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뭐 그렇다고 합니다. 대충 3배가 될 것 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 짧은 변의 길이는 한 단계 작은 조각의 이 긴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짧은 조각의 긴 변이 큰 조각의 짧은 변과 이렇게 맞닿아서 완벽하게 꼭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의 뒷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화이트보드나 칠판, 냉장고에 붙여가면서 조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랙탈 테셀레이션은 이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헥사플렉스에 무조건 많은 조각들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조각의 크기 역시 이 상품화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단계의 조각들만 담았습니다. 이 조각들만 사용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무한 프랙탈의 묘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립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헥사플렉스의 도형을 잘 살펴보시면
이 변은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 이 변 마찬가지로 120도의 각도, 여기도 120도의 각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변이 긴 변이고 이 네 변이 짧은 변이죠. 이 헥사플렉스에는 기본적인 조립 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서로 변과 변끼리를 붙여서 만든 변대변 조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변대변 조립이란 조각들의 꼭지점은 꼭지점끼리, 변은 변끼리 딱 맞춰서 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한 규칙 A와 규칙 B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이와 같은 조립 규칙이 조립 규칙 A이고 이와 같이 조립한 조립규칙이 조립규칙 B입니다. 다음으로 나올 영상에서 저희는 프랙탈을 만들 건데요. 왼쪽 친구는 이 조립규칙 A를 활용한 프랙탈을 만들 것이고 저 오른쪽 친구는 조립규칙 B를 활용한 프랙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이 프랙탈 교구를 사용해서 자기 유사성을 가진 프랙탈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선의 차원은 1차원, 면의 차원은 2차원, 입체의 차원은 3차원인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생긴 프랙탈들은 몇 차원일까요?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좀 애매하니까 1차원과 2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차원일까요? 프랙탈의 차원은 하우스도르프 차원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는데요. 하우스도르프 차원은 차원의 개념을 자연수에서 음이 아닌 실수, 즉 무리수에서 유리수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하우스도르프 차원을 통해 이 프랙탈들의 차원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소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차원, 2차원, 3차원 도형을 이용하여 프랙탈의 차원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선분을 2분의 1의 크기로 나누면 2분의 1의 길이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2차원 면을 2분의 1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의 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3차원 입체를 2분의 1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8분의 1의 부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누어진 정도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왜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냈을까요? 어떠한 규칙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2제곱, 2분의 1의 3제곱, 아까 나누었던 정도인 2분의 1의 차원을 거듭제곱하면 나누어진 개수분의 1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공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로그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양한 프랙탈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프랙탈의 차원을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정삼각형 하나에서 시작하여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이어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 후 그 작은 정사각형을 제거하여 나머지 남은 삼각형에도 그 과정을 무한 반복시켜 만든 넓이가 0, 길이는 무한인 삼각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은 몇 차원일까요? 주어진 공식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구해봅시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을 한번 구해보셨나요? 처음에는 하나의 삼각형이다가 그 후에 3개의 삼각형으로 나뉘는데 그 나뉘어진 3개의 삼각형은 각각 처음 삼각형의 2분의 1의 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진 개수의 3, 작아진 정도의 2분의 1을 대입하여 공식으로 표현하면 로그 2,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약 1.585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은 1.585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온 운송이인데요. 코온 운송이는 정사각형의 각 변을 3등분한 후 가운데의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처음 정사각형의 바깥쪽에 그려 그 가운데의 선분을 지우고 무한 반복하는 만들어진 운송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온 운송이의 차원은 몇 차원일까요? 코온 운송이는 몇 개의 도형이 얼마만큼 합쳐져서 만들어졌는지 이 전체만을 보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코온 운송이의 한 변만을 가져와서 한번 차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공식을 활용하여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구해봅시다. 코온 운송이는 처음에 한 변이던 것이 그 후에 4개의 변으로 나뉘고 그 나눠진 4개의 변은 처음의 변의 3분의 1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진 개수의 4, 작아진 정도의 3분의 1을 대입하여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차원을 구해보면 코온 운송이의 차원은 약 1.262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칸토어 집합인데요. 칸토어 집합은 각 구간을 3등분하여 가운데 구간을 반복적으로 제외하여 만들어진 프랙탈입니다. 칸토어 집합은 0과 1 사이의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칸토어 집합의 차원을 구해봅시다. 칸토어 집합은 처음에는 한 선분이 2개의 선분으로 나뉘었는데 이 나눠진 2개의 선분은 처음 선분의 3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칸토어 집합의 차원은 0.631 차원으로 앞서 구했던 두 차원들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계산법들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프랙탈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 망델브로 박사가 궁금했던 영국의 해안선의 길이와 차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영국의 해안선은 측정 길이가 그 측정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규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정한 양상에 근접하는데요. 이 영국의 해안선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격자점 위에 영국의 해안선을 올려놓아 영국의 해안선이 차지하고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세어 그것을 점점 확대해가며 띄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영국의 해안선이 올라가 있는 격자점의 크기를 줄일수록 해안선이 차지하는 격자의 개수가 특정 지수함수 f에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해안선을 2배 확대할 시 영국의 해안선이 차지하는 격자점의 개수가 2.2의 1.21제곱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영국의 해안선의 차원은 1.21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배운 프랙탈 내용에서 프랙탈을 무한히 확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무한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무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을 생각하였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넓고 거대한 우주? 광활한 수평선? 끝이 없는 원주율? 끝이 없는 숙제? 무한 기호? 발산하는 함수? 사람에 따라서 떠오르는 것이 매우 다양할 건데요. 무한이란 극한과 함께 고대부터 사용했던 개념으로 천을 뜻하는 고대 로마 숫자 CD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한은 의미가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계속 붙여져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의 개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실해석학, 즉 실수와 그 범위의 함수를 해석하는 학문에서의 무한은 어떤 실수나 자연수보다도 더 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해석학에서의 무한대는 수가 아닌 상태이므로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비표준 해석학, 즉 실수보다 더 큰 범위와 그 범위에서의 함수를 다루는 해석학에서의 무한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과 같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한대끼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론에서의 무한입니다. 집합론에서의 무한을 저는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집합론에서의 무한은 무한집합의 원소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한대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고 이는 초한기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무한대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한대에 어떤 수를 더하면 여전히 무한대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곱하거나 무한대를 더하고 무한대를 곱하거나 제곱해도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에 놀러 나가서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힐베르트 호텔은 무한 개의 방이 존재하고 무한한 수의 손님이 투숙하고 있어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힐베르트 호텔은 무한대의 특정을 직관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개의 방이 꽉 찬 상태의 힐베르트 호텔에 한 명의 손님이 추가로 온다면 우리는 이 한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1번 방에 있던 손님을 2번 방으로, 2번 방에 있던 손님을 3번 방으로 이런 식으로 n번 방에 있던 손님을 n 플러스 1번 방으로 옮기게 된다면 한 개의 방이 빈자리가 남게 되고 따라서 한 명의 손님이 1번 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한명의 손님을 태운 버스가 꽉 찬 호텔에 온다면 무한명의 손님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번 방에 있던 손님을 2번 방으로, 2번 방에 있던 손님을 4번 방으로 이런 식으로 n번 방에 있던 손님을 2n번 방으로 옮기게 된다면 원래 있던 방의 개수와 똑같은 수의 빈 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온 무한명의 손님을 1번 방, 3번 방, 5번 방 이런 식으로 2n-1번 방까지 넣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한명의 손님을 태운 무한대의 버스가 꽉 찬 호텔에 도착한다면 우리는 이 손님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손님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1번 방에 있던 사람을 2의 1제곱번 방, 2번 방에 있던 손님을 2의 2제곱번 방, 3번 방에 있던 손님을 2의 3제곱번 방 이런 식으로 n번 방에 있던 손님을 2의 n제곱번 방으로 옮기고 1번 버스에 탄 손님을 3의 n제곱번 방으로 옮기고 2번 버스에 탄 손님을 5의 n제곱번 방 이런 식으로 n번 버스에 탄 사람을 소수 pn 플러스 1의 n제곱번 방으로 옮기게 되면 소수의 특성에 의해 겹치는 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빈 방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이 방이 자연수의 개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개수만큼의 방에 해당하는 셀 수 있는 무한명의 손님이 와야 이 호텔이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손님이 온다면 호텔은 손님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이는 실수 무한집합의 원소와 자연수 무한집합의 원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호텔이 얼마만큼의 손님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방의 개수와 승객의 개수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집합론에서의 무한은 무한집합의 원소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무한대의 크기를 비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한대의 수를 가지는 승객의 수와 객실의 수를 비교하여 승객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방의 개수는 자연수이고 버스를 타고 오는 승객의 수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하지만 만약 좌석 번호가 플러스인 승객과 좌석 번호가 마이너스인 무한한 승객이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방의 개수는 자연수가 되고 승객의 수는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연수의 무한집합의 크기와 정수의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정수 크기만큼의 무한명의 손님을 태운 버스가 호텔에 온다면 과연 손님은 호텔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0의 번호를 가진 승객을 1번 방에 보내고 양의 정수, 즉 1, 2, 3, 4 이런 식의 번호를 가진 승객을 3, 5, 7, 9번 방에 보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음의 정수를 가진 승객을 2번, 4번, 6번, 8번의 짝수번 방으로 보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1대응 대응이잖아요. 따라서 정수와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개념을 추가로 하나 더 배우겠는데 초한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한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무한으로 가장 작은 무한을 초한기수 알레프 널을 통해 정의해야 했습니다. 이 알레프 널보다 큰 기수를 알레프 널 1, 널 2 이런 식으로 알레프 x 플러스 1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는 알레프 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의 집합의 크기는 어떤 알레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수의 집합의 크기는 2의 알레프 널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는 멱집합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주제와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연습 문제를 안 풀고는 지나칠 수가 없죠? 유리수의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과 같이 셀 수 있는 집합, 즉 가산집합임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또 여러분들을 위한 힌트로는 먼저 양의 유리수의 집합의 크기와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게 된다면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의 개수는 같으므로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n 곱하기 n 크기의 격자점을 만들어서 격자점들의 각각의 유리수를 대응시키고 이 사이값 정리라는 정리를 통해서 한번 유리수의 집합의 크기를 유도해 보시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위에 보이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연습 문제입니다. 실수의 차량 번호를 가진 무한명의 손님을 태운 무한한 버스가 꽉 찬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호텔이 승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수 집합의 크기와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열린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시역은 실수 전체인 1대1 대응 함수이므로 열린 구간 0에서부터 1까지의 크기를 구하기만 해도 실수 전체의 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의 크기와 자연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풀어서 이메일로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2는 4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2는 4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는 4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x가 무한번 거듭제곱되어 있는 x의 x제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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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이라는 이런 함수가 필요한데요. x의 x제곱에 x제곱에 땡땡땡을 x무한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무한대가 2라고 할 때 x의 값은 도대체 몇일까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x가 무한번 거듭제곱되어 있으므로 무한대의 성질을 이용하여 x를 한 개만 빼내면 이런 식으로 x의
무한대는 2. 따라서 x제곱은 2로 표현이 가능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x를 무한번 거듭 제곱했을 때 2가 나오려면 어떤 수가 되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면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를 무한번 거듭 제곱하면 2가 나옵니다. 일단 이 위에 우리가 구해놓은 결과값을 써두기로 하고요. x를 무한번 거듭 제곱한 x 무한대를 4라고 하면 x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앞서 구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무한번의 x를 이렇게 내려서 쓰게 되면 x4제곱은 4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x의 값은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x를 무한번 거듭 제곱했을 때 4가 나오게 하는 타당한 값을 찾으면 x는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를 무한번 거듭 제곱한 루트 2 무한은 4입니다. 그러므로 루트 2를 무한번 제곱한 4와 루트 2를 무한번 제곱한 2, 이 두 개는 각각 똑같은 수가 무한번 제곱되어서 만들어진 수이므로 4와 2는 같은 수입니다.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었던 이 소리들은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fx, 즉 x를 무한번 거듭 제곱한 함수, 이 fx가 정의역은 2의 마이너스 2승부터 2의 2분의 1승까지, 이 함수의 치역은 2분의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수까지밖에 정의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fx는 4인 x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fx는 4인 x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x는 4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값이고 fx는 2일 때 루트 2가 x에 들어갔을 때 2가 나오는 것은 타당한 값이 맞습니다. 이렇게 fx는 x의 무한번 거듭 제곱을 한 함수를 infinite power tile, 이것을 이제 직역하게 되면 무한지수탑 함수, 그러니까 x를 지수로 무한번 쌓아 올린 거죠. 이렇게 탑처럼, 또는 테트레이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래프처럼 저희가 직접 이 fx를 x에 대하여 일반화시켜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 몇 가지 x들에 대한 fx의 함수값을 알아보고 어떤 x에서 fx가 특정한 값을 지니는지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이 지오지브라로 계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x의 함수값을 구하기 전에 알아두고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x1은 x, x2는 x의 x제곱, x3의 x제곱의 x제곱의 x제곱, x의 n은 x를 n번 거듭 제곱한 것, 따라서 x의 무한대는 x를 무한번 거듭 제곱한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정의해둔 이 x의 무한대와 fx를 까먹으면 곤란하니까 이 오른쪽 위에다가 적어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일 때 fx, 즉 x의 무한대는 1에 수렴한다는 것을 저희는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일 때 x의 무한대는 진동할 것이고 x는 0일 때 0의 영제곱은 정의되지 않으므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일 때 x의 무한대는 발산하겠죠? x는 2일 때 x의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2의 n에 n을 1, 2, 3, 4, 5를 대입해 보았을 때 2를 5번 제곱하기만 해도 벌써 2의 65,536제곱이라는 말도 안 되는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2의 무한대는 발산한다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x가 1보다 클 때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커져서 발산하게 될까요? 뭔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x는 루트 2일 때 x의 무한대, 즉 루트 2의 무한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루트 2의 무한대는 앞서 구한 바가 있었죠? 이 루트 2의 루트 2의 루트 제곱의 루트 2제곱의 땡땡땡이 2라는 사실을 저희가 앞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간편하게 구하는 살짝 꿀팁이 있는데 y는
루트 2의 x제곱과 y는 x제곱을 이렇게 봤을 때 x의 루트 2를 대입하면 y의 루트 2의 루트 2제곱의 함수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 함수값을 다시 y는 x의 그래프의 x값에 대입하게 되면 루트 2의 루트 2제곱이 나오게 되고 이 x값을 다시 y는 루트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를 3번 제곱한 것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빨간 점, 즉 루트 2의 무한대는 결국 2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함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fx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할까요? 저희는 r값을 조정하면서 y는 x의 그래프와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r값은 a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 유튜브 동영상이 재생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r이 점점 커질수록 당연히 이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가 가팔라지겠죠?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궤적도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r의 값이 1.445에 도달했을 때 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와 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인피니트 파워 타워의 그래프 또한 이 1.445의 값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는 어떤 아주 고마운 유튜버분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접하는 값을 통해서 a의 값을 구해 보았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논리적이고 수식적이게 이 a의 한계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의 무한대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한계점에서도 a의 x제곱은 x라는 식이 성립하겠죠? 이 식이 바로 아까 전에 그 루트 2의 루트 2의 루트 2의 루트 2의 제곱 이걸 했을 때 쓴 그 비슷한 모양이 나타날 때 그거를 이제 치환해주는 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a의 x제곱은 x라는 식과 이 y는 a의 x제곱과 y는 x의 그래프가 x에서 이 서로 접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미분하여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 a 값이 2분의 1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1과 2의 2분의 1 제곱 사이에서 x 무한대의 값을 a는 루트 2일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가 2의 2분의 1 제곱일 때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접했으므로 이것보다 좀 더 작을 때에는 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조금 덜 가팔라지겠죠. 따라서 이 y는 x의 그래프와 그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빨간색 점이 막 이동하면서 한 개의 값에 수렴하게 되겠죠. fx의 정의역이 1과 2의 2분의 1제곱 1.444 사이일 때의 f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양상을 파악했으니 이제 다른 정의역에서의 fx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이 fx에서 x가 1.4보다 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수함수 y는 ax의 제곱은 a가 1보다 클 때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와 접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에 3을 대입하여 y는 ax 제곱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를 함께 나타내 보았을 때 이렇게 3을 대입하게 되면 이 빨간 점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3의 무한번 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a에 0.5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y는 ax제곱과 y는 x제곱의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0.5의 무한대를 계산하기 위해 똑같이 아까 전과 똑같이 이렇게 0.5를 무한번 제곱한 것을 이렇게 돌려보면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x가 1보다 작을 때 항상 특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는 걸까요? x는 1보다 작을 때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가팔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가 0.6, 0.3, 0.04로 점점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y는 x와 만나는 지점의 곡선의 기울기들을 살펴보면 a는 0.6일 때 곡선의 기울기는 y는 x보다 더 완만한 경사로 만나고 a가 0.3일 때 이 곡선의 경사는 y는 x와 비슷한 경사로 만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a는 0.04일 때는 y는 x보다 더 가파른 경사로 이 y는 x와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y는 x와 만나는 지점에서의 곡선의 경사를 왜 언급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y는 x와 y는 a의 x제곱의 만나는 점을 무한히 확대하게 되면 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는 이 접점에서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미분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만약 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미분한 값이 1보다 절대값이 작게 된다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y는 x와 만나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구했던 a는 0.5일 때의 값과 같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x의 무한대의 값이 특정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한편 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미분하여 기울기를 구한 절대값이 1과 같게 된다면, 즉 이 접점에서의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면 다음 보시는 것 같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한 값에 수렴하지 않고 일정한 두 값으로 돌면서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y는 a의 x제곱을 미분했을 때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접점에서 y는 x보다 더 가파른 경사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x는 a를 대입했을 때 y는 a의 x제곱은 특정한 값에 수렴하지도 않고 아예 이 함수값을 벗어나서 발산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진동이겠죠? 방금 전 말했던 x가 1보다 작은 정의역에서 x의 무한대가 나타내는 양상 중 가장 특수한 경우는 이 y는 x와 y는 a의 x제곱의 함수가 수직으로 만나서 이렇게 x의 무한대의 값이 두 개의 값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때 y는 x와 y는 a의 x제곱의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x가 무한대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최소의 한계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식과 y는 a의 x제곱과 y는 x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이용한 y는 a의 x제곱의 접점에서의 미분값이 -1이라는 이 두 식으로 두 미지수의 값을 구하게 되면 a는 2의 -2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네, 2분의 1의 2제곱이죠. 또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 y는 x와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서로 더 가파르게 만났을 때 이 x의 무한대의 값이 아예 수렴하지도 않고 그냥 발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그 수렴하는 한계점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값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이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a는 0.04 아주 작은 값을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왜 작은 값을 대입을 하냐면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작으면 a의 값이 점점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요. 아까 전에는 0.5일 때는 완만하게 만났다가 이 2의 -2제곱일 때는 수직으로 만났다가 그럼 점점 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가파르게 만날 거 아닙니까? 이 y는 x와 y는 a의 x제곱의 그 그래프가. 그래서 이 a는 0.04를 대입해서 그 빨간 점을 제가 아까 그 돌렸던 방식과 똑같이 0.04의 제곱에 0.04의 제곱에 뭐 0.04의 제곱에 땡땡땡을 해줘서 이 수렴값을 조사해 보게 되면
이 0.04n에서 n이 짝수, 그러니까 짝수번 제곱됐을 때는 약 0.9750, 이 홀수번 제곱됐을 때는 약 0.0046으로 수렴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0에서부터 이 2의 2분의 1제곱일 때 이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값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fx가 하나의 범위로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두 개의 범위로 수렴하는 것은 발산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은 정의역들은 모두 다 제외시켜줘야겠죠.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a가 0.04일 때 그런 경우들은 모두 제외시켜주게 되면 그 아까 미분과 ax제곱은 x라는 그런 식을 통해 얻었던 그 좌표값들을 이렇게 대입해주게 되면 함수가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fx의 값이 그냥 존재할 때 발산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2의 2분의 1 제곱보다 그 큰 경우에는 아예 무한대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fx의 값이 존재할 때로 나타나게 되면 이 두 개의 값도 존재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 지수탑 함수가 허수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걸까요? 이 허수는 일단 허수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이 허수란 i 제곱, 허수를 i로 나타내는데요.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i의 값이 바로 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지수탑 함수에 i를 넣었을 때 i 제곱에 i 제곱에 i 제곱에 i 제곱에 땡땡땡 이 값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가질까,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것인데요. 이 과정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 수학 유튜버의 그 동영상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대충 s는 i의 제곱에 i 제곱에 i 제곱에 i 제곱에 이게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s는 i의 s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극좌표 값에 의하여 i는 2의 2분의 i 파이 제곱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는 뭐 오일러 정리랑 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일러식 이를 처음 보는 람베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갑자기 변환을 하고 자연록을 취해줘서 이 i의 i제곱의 수렴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 수렴값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제곱의 무한제곱은 수렴을 하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도 보시면 삼중나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점점 하나의 값에 수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복소평면상, 그러니까 x축은 실수로 나타내고 y축은 허수로 나타낸 좌표평면을 저희가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소평면상에서의 함수 fx의 x제곱의 이 무한제곱을 수렴 발산 여부를 따져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x에 대해 fx가 수렴하면 검은색으로 칠하고 x에 대해 fx가 발산한다면 흰색으로 칠해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검은색, 흰색으로 채우는 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이 무한지수탑 함수의 수렴 발산 여부가 신기하게도 이런 프랙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저희가 배우는 프랙탈의 주제와 매우 연관이 있어 보이죠? 왜 그냥 되게 신기하죠? 뭔가 되게 x의 x제곱에 그런 것들의 수렴 발산 여부를 나는 조사했을 뿐인데 복소평면에서 이런 프랙탈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프랙탈은 지금까지 수학자들도 아직 잘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모양을 보고 정말 신기하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유튜버가 그 아주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프랙탈을 무한히 확대하는 영상을 올려주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보시면 와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아까 배웠던 그 자기 유사성, 자기 닮음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 무한지수 함수의 그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한 이런 그래프에서도 네,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참고한 분들은 이렇게 DMT Park, Ray Metz,
3 블루 1 브라운이라는 이 수학 유튜버와 이 테드 영상 그 힐베르트 무한 호텔은 테드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등비급수와 이를 활용하여 프랙탈 도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등비급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등비수열이 무엇일까요? 등비수열에서 등은 같은, 비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등비수열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율이 같은 수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정의만 보고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열의 예시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등비수열은 1, 3, 9, 27, 81, 243인데요. 여기 이 등비수열에서 다음 항이 729라는 규칙은 누구나 예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등비수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을 초항,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하면 이 수열에서는 1이죠. 그리고 앞항과 뒷항의 비율을 공비라고 표현하면 공비는 일반적으로 R이라고 표현하면 이 수열에서는 3입니다. 하나 더 수열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25, 250, 140, 16이 있는데요. 이 수열에서 초항은 625이고 공비는 250 나누기 625인 5분의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A와 R만을 이용하여 등비수열을 문자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 AR, AR제곱, AR3제곱, AR4제곱 이런 식으로 R이 곱해지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n번째 항의 수열은 A에 R이 n-1번 곱해진 것이라는 것을 눈이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등비수열을 n번째 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등비수열들을 더하는 공식에 대해서 유도해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는 것을 SN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A부터 AR, AR제곱, AR3제곱, 그리고 AR n-1제곱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표현하죠. 저희는 이렇게 나타내면 공식을 쉽게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에 R을 곱해줍니다. R을 곱하면 R의 SN은 AR, AR제곱, AR의 M승까지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거의 모든 항이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따라서 양변을 빼면 이렇게 대부분의 항이 약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양변을 빼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인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겠지만 지금도 유용하게 쓰여져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급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급수가 무엇일까요? 수열의 모든 항들을 더한 것을 급수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n번째 항까지 더한 수열을 SN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무한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므로 저는 한번 S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등비급수가 무엇일까요? 등비급수란 등비수열의 모든 항들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등비급수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는데 여기서 0보다 커야 하는 이유는 프랙탈 도형이기 때문에 일단 곱해지는 수가 0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하고 1보다 작은 이유는 만약에 곱해지는 비율이 1보다 컸을 경우에는 수열이 무한대로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가 1보다 작아지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등비급수의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등비수열의 공식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1보다 작은 숫자는
점점 곱하면 곱할수록 0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급수의 정인 S 무한대를 표현하였을 경우에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무한대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데 무한대로 곱했을 때는 저희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R의 무한대승을 날려주고 등비급수의 공식인 S를 1-R분의 A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프랙탈 도형에 적용하러 갈 건데요. 제가 이걸 이용하여 프랙탈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모든 도형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고3 문항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프랙탈 도형과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분들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보셨던 문제들 중 하나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규칙이 반복되는 도형에서 무한번째에서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B1, C1은 1이고 C1, D1은 1인 각 세로와 가로의 비례가 1대2인 직사각형들이 닮음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를 활용한 프랙탈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세 단계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등비수열의 초항, 즉 A를 구하고 두 번째로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한 후 세 번째로 등비급수의 공식인 1-R분의 A를 활용하여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비수열의 초항인 R1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R1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인 4분원의 넓이에서 삼각형 B1, N1, M1의 넓이를 뺀 후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대입해주면 1 곱하기 1 곱하기 3 나누기 4 빼기 1 곱하기 1 나누기 그리고 전체 곱하기 2를 해서 0.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주율은 3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비를 구해주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A2, B2를 AX라고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A2, B2와 B1, B2는 같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변들의 길이도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OX가 2이기 때문에 X는 0.4가 나오고 그러면 닮은 B는 1대 0.4 그리고 넓이의 B는 0.4의 제곱이기 때문에 0.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A와 R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하여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R 무한대의 넓이는 1-R분의 A에 숫자를 각각 대입해주면 0.59...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랙탈 도형의 넓이 구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드린 참고 자료에 있는 예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혁진 학생에게서 배운 급수 개념을 기반으로 급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칸토어 집합에서 제외된 선분의 총 길이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코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푸신 분은 해당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기프티콘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이썬으로 프랙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을 만들어 보기 전에 우선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썬 파일과 각종 링크를 구글 드라이브에 남겨두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파이썬 VS 코드 설치가 끝났다면 코드 작성을 위한 수학적 지식,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선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 두 변의 길이 간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코사인인데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으로 빗변과 밑변의 사이각을 x, 빗변을 a, 밑변을 b라고 하면 코사인 x는 a분의 b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if, else문을 알아보겠습니다. if 조건 명령문 1,
else 명령문 2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명령문 1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명령문 2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age, 즉 나이라는 변수가 19 초과라면 adult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children 혹은 teenager를 출력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for문을 알아봅시다. for 변수 in list 문자열 등 명령문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뜻은 in 다음의 값을 변수에 넣어서 명령문을 실행시키고 그것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ARR을 1357이라는 리스트로 정의하고 i의 ARR, 즉 1357을 순서대로 넣어 i를 출력하라는 이야기이니 출력은 1357이 나올 것입니다. 유의할 점으로 이 문법은 파이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면 이 문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우선 편하게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PIP를 다운로드 받아봅시다. 윈도우 R을 누르고 CMD를 검색합니다. 다음 CURL 뭐라고 적혀있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CMD 창의 스크롤이 끝난다면 python get pip.py를 입력해주고 스크롤이 끝나면 CMD 창을 닫습니다. 앞에서 말해드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으므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젝터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서 위에 파일, 새 파일 눌러서 새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 언어 선택에서 파이썬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 있는 터미널을 눌러서 새 터미널을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라이브러리, 즉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pip install turtle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누르면 되고요. 이거는 turtle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successfully installed turtle이라는 말이 나오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닫아주시고 이제 코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import turtle 그리고 import mass 이거는 각각 turtle이라는 라이브러리와 mass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터틀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mass는 삼각비 같은 여러가지 수학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프로젝터를 그리려면 여러가지 값, 즉 데이터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를 입력받는 구문을 입력해 봅시다. 먼저 크기를 입력을 받을 건데요. 사이즈가 int turtle numinf 이거가 프랙탈 사이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문의 의미는 프랙탈이라는 창을 열어서 숫자로 사이즈 값을 받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 값들로 사이즈 대신에 스텝 여기도 스텝을 입력해주고 여기서는 앵글을 입력해줍니다. 즉 우리가 받아와야 하는 값이 크기, 단계, 그리고 각도를 받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앵글이라는 걸 통해서 쉐이프를 리스트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앵글 -2 곱하기 앵글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다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색깔을 정해 볼 겁니다. 배경의 색깔과 펜의 색깔을 정해 볼 건데요. 먼저 배경의 색깔부터 해봅시다. turtle.bg color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뜻이고요. 저는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헥스 코드라고 검색해 보면 여러가지 알 수 있는데 흰색 같은 경우는 헥스 코드가 FFFFF입니다.
저는 그래서 배경을 흰색으로 하고 다음으로 펜 색깔은 검은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헥스 코드입니다. 샵 000000 한 번 더 샵 00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터틀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거북이가 기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 거북이를 숨겨주기 위해서 turtle hide turtle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북이가 숨겨진 상태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프랙탈을 그리는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df draw 프랙탈 이건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프랙탈을 그리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는 어떤 인수를 받아올 건지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length, step, shape, angle을 받아올 겁니다. 뒤에 이거 점 2개 찍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if 했으면 쓸 건데요. 여기서는 만약 스텝이 0보다 크다면 if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밑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스텝이 0보다 크다 하면 우리는 길이를 좀 더 줄여줘서 스텝이 0이 될 때까지 해서 길이를 줄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어떻게 줄이게 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첫 번째 시행을 한 프랙탈인데요. 여기서 길이를 첫 번째 시행이니까 이 길이를 L1, 이 길이도 L1, 이 길이도 L1 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총 길이, 원래 길이는 L0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 L0를 L1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운데 뻥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기 이 사이각을 X라고 하고 이 파란 선의 길이를 구해볼 텐데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코사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 X란 요거 L1분의 파란색 절반이므로 이 L1을 곱해준 코사인 X에 L1을 곱해주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L1 코사인 X고 이게 두 개 있으니까 2L1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0는 L1 더하기 L1 더하기 2L1 코사인 X가 되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L1은 L0 나누기 2 더하기 2 코사인 X가 됩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확대를 해보면 위와 같은 그림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양 끝의 길이가 L2이고 가운데 길이가 2L2 코사인 X가 됩니다. 이거는 즉 L1은 L2 더하기 2L2 코사인 X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L2는 L1 나누기 2 더하기 2 코사인 X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의 길이, 즉 ln 플러스 1은 n번째 길이 ln을 2 더하기 2 코사인 x로 나눈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코드로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길이라는 값을 우리가 방금 했던 ln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length, 길이가 이전의 length, 여기 우변의 length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시행에서의 길이고 좌변의 length는 현재 지금의 leng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ln 플러스 1, 오른쪽 거를 ln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즉 이제 ln에다가 나누기 2 더하기 2 코사인 x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2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x 근데 우리 그냥 코사인 하면 안되고 math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math.cosine 그리고 값을 math.
라디안스 앵글로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라디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라디안은 각의 새로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80도를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매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코사인 값을 입력받을 때 라디안 단위로 입력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걸 변환해주기 위해서 매스.라디안스를 이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폴문을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입력하는 폴문의 의미는 폴 f angle in shape shape라는 곳에 있는 값에서 f angle을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또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느냐? 또다시 드로우 프랙탈 함수를 입력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이는 길이 넣어주고 단계를 빼기 1에서 넣어줍니다. 사실 랭스 값도 앞에서 랭스 길이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변환값이겠죠. 대신에 쉐이프나 앵글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즉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내려가기도 전에 다시 위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스텝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시켜서 길이, 랭스를 정한 뒤에 else문의 명령문을 실행시킨다는 거죠. 여기 else문을 거치고 나면 이제 여기 밑에서 명령문을 다시 거치게 될 텐데 여기서는 회전하라 라는 왼쪽으로 회전하라 라는 명령문을 입력합니다. turtle.left fangle fangle만큼 회전하라 라는 의미인데 fangle이라는 값이 shape라는 리스트 즉 angle -2 angle, angle에서 오는 값이기 때문에 shape 모양이 들어가면서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lse 문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제 각도도 정했고 길이도 정했으니까 그려라 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turtle forward length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앞으로 랭스만큼 그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랙탈을 그리는 함수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펜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원래 펜의 위치에서 움직이게 되면 펜이 줄을 그리면서 올 테니 펜을 먼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tle panel 펜을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이제 펜을 들었으니 우리가 좌표를 이동시켜 줘야겠죠. X축 방향으로 총 길이가 사이즈 변수만큼 되니까 그 절반만큼 X축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될 것입니다. Y축 좌표는 그대로 두도록 한다면 얘가 가야 되는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사이즈 슬래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방향을 세팅해 주도록 합시다. turtle.right 0 오른쪽으로 0도를 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트레이서라는 것을 설정해 줄 건데요. 이것은 몇 번째 시행만을 보여줄 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서가 1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행을 보여주는 것이고 1000이라면 1, 1001, 2001, 3001번째 시행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프랙탈의 단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려야 하는 길이가 길어지니 트레이서가 커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turtle.tracer 100을 적어줍니다. 이 100이라는 값은 임의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시면서 적절한 속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펜 두께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turtle.pen size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를 1로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바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다면 프랙탈이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펜을 들어줬었으니까 이제 펜을 종이에 찍는다 라는 느낌으로
펜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tle.pen down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작성을 했었던, 즉 정의했었던 draw 프랙탈 함수를 불러옵니다. draw 프랙탈. 이제 각각 인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length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받아오기로 했던 길이, 사이즈, 스텝에 그대로 스텝이 들어가면 되겠죠. 스텝, 그리고 shape, angle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업데이트 시켜주고 또 끝내기 위해서 turtle.update 또 turtle.done을 입력해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제 코드를 다 작성했으니까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Ctrl F5를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고 다음으로 이제 시행되는 걸 기다려주면 네, 이제 뭐 입력을 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사이즈에 원하는 값 넣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80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 그리고 스텝, 단계 이거는 저는 6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도 60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60도로 되어 있는, 즉 정삼각형이 반복되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코드 운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창을 닫고 다시 Ctrl F를 눌러서 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800으로 해두고 스텝도 6이라고 해봅시다. 이번엔 각도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한번 75도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각도가 바뀌면 또 다른 프랙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코드의 핵심이겠죠. 이와 같이 또 다르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형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길이의 총합, 그리고 내부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랙탈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들은 것이 많은 만큼 얻어가는 것 또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